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엔비디아의 급등 때문에 다들 기대를 했었어요. HBM 관련주들 들고 있으신 분들. 근데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0.67. 좀 어이가 없는 결과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온 이유 뭘까요? 네, 뭐 이틀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일 종목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반등시 비중 축소라는 의견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도 어차피 사후적 해석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제가 해석하는 단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엔비디아의 상승 이유는 크게 보면 세 가지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저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에서부터 뽑아낸 거죠. 즉 삼성전자가 그 컨퍼런스 콜에서 HBM이 3분기에 한 10%, 네. 4분기에는 50% 이상으로 늘어난다라는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다른 곳에 공급을 하든 아니면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돌려 얘기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통과했다, 언제 통과할 거다 이런 얘기는 없었지만 결국은 그 얘기를 돌려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코어스하고 SK하이닉스가 만들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어서 만들고 싶은 만큼 못 만들었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호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일단 호재여서 강세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모건 스탠리가 정확하게 딱 찍어서 어제는 테슬라, 오늘은 엔비디아가 탑픽이다 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또 반등이 나타났고, 저는 그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더 불을 끼얹은 것은 돈을 많이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캐펙스를 줄이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미 출발부터 상세를 촉발시킨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준비된 그림에서도 나와 있지만 엔비디아가 이미 시초가부터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최근에 한 27% 급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매도가 들어와 있었겠습니까? 네. 공매도도 아마 대거 청산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2시 구간에서 FOMC 나오면서 들어올렸던 폭은 $5니까 작은 폭은 아니지만 크게 기여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FOMC발 상승이었다라기보다는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유로 급등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질문하셨던 엔비디아는 이러한 이유로 상승했는데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는 왜 하락했는가를 따져보면 네. 굳이 이유를 붙이자면 일단 수급이 안 따라줘서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수급이 왜 안 따라주느냐? SK하이닉스는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독점력을 잃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한미반도체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수율이 잘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받았던 밸류에이션 자체가 결국은 삼성전자까지 들어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끌어올린 밸류에이션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시장이 HBM 시장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마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래 100을 잡았다면 삼성전자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70 혹은 60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제 주가 조정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역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메리트를 느끼기가 어렵고 반등시 비중 축소. 다만 하이닉스는 여기서 더 빠져서 만약에 18만 원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부터 저는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도 바꿀 겁니다. 그 정도 가격에서는 사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HBM은 이미 충분히 올랐고 이제는 레거시 쪽의 이슈로 이제는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 이 논리를 계속 이제 주장하시는 거네요. 네, 그것도 있고 HBM도 추가적으로 보기 위해선 새로 들어갈 삼성전자가 더 메인인 거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 SK하이닉스가 독점력을 잃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다 성장하지만 SK하이닉스의 가격과 한미반도체의 가격은 독점을 유지한 상태의 가격의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깨지는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3분기, 4분기 가서도 삼성전자가 여전히 들어가지 못해서 하이닉스가 여전히 이제 독점력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가격을 회복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능성은 꽤 낮다. 결국 삼성전자도 들어간다고 봐야 된다.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어쨌든 경영진들이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하기는 했죠. 네. 곧 출시할 것이다. 통과될 것이다. 네. 그런 것들. 자, SK 하이닉스는 어쨌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생각하시는 바에 의하면 한미인 반도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상당히 고민이 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뭐라 그럴까. 가격에 대한 메리트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엔비디아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뭐 70배 그러니까 트레일링이죠. 뭐 포워딩이 아니라 트레일링으로 70배라고 해도 어쨌든 독점 기업이고 뭐 이 회사를 위협할 수 있는 기업이 뭐 쉽게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또 반도체 설계자 하나가 나와서 뭐 짐 켈러. 네, 뭐 짐 켈러가 나와서 지금 뭐 HBM 없이도 뭐 퍼포먼스 낼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의 얘기는 다른 특정 칩에 관련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엔비디아를 지금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없다라는 것은 이미 뭐 검증된 사실이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도 우리가 비싸다라고 논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한미 반도체가 그와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받다가 최근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나마 밸류에이션이 조금 싸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전자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는 싸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적정 가격으로 움직여야 될 텐데 현재 여러 가지 독점력을 고려해도 또 마이크론으로 진출하는 것까지 고려해도 마이크론은 생산 능력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비해서 지금 HBM3는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합해 봐야 SK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를 차지하는 정도이지 지금 뭐 HBM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나 다른 회사가 움직였던 것처럼 뭐 5, 3, 2 이 정도의 비율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뭐 한미 반도체는 좀 고민스럽다. 여전히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비중이 너무 높다면 저는 반등시에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2달 사이에 최고점 대비 한 35%가 급락이 나온 상태라 그 상황에서 물리신 분들, 근데 특히나 이 HBM에 대해서는 상당히 AI 반도체, 엔비디아 연계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들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손절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20% 이상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는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로 바꿔 타시던 아니면 약간의 현금으로 바꿔 탔다가 오히려 추가 조정 시에 뭐 다시 뭐 저점 매수를 하시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중이 높은 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뭐 40% 이상의 좀 과한 비중을 실어 놓으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뭐 그 밑에 있는 비중은 뭐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한 종목에 40% 이상의 과잉 베팅을 했고 매수 가격 자체가 현재 가격보다 월등히 높아서 이미 손실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의사결정 없이는 투자의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랑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2차 전지의 논리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끝없는 성장, 그런데 끝없는 성장이 깨지는 순간 뭐 주가의 변동성은 워낙 뭐 커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요인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엔비디아 오늘 또 주가가 어떻게 저녁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미국 증시에서의 어떤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투심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또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시 오를 수 있잖아요. 네. SK 하이닉스도 한미 반도체도. 네네네. 그러나 그럴 때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된다. 네, 오르면 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오히려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한미 반도체는 조금 여러모로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독점 장비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다를 것 같고요. 뭐 지금 이게 이대로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도 개장 전 거래가 유럽 시장 출발하면서 같이 시작이 됐는데 원래 이제 마감할 때 플러스 3% 정도였지 않습니까? 네.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1%로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이어서 일단 엔비디아도 지금 확실하게 방향을 위쪽으로 계속 뿜어내려면 아마도 좀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건 같은 기술주인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분들 생각에는 왜 같은 기술주고 같은 아이템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미국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유동성의 차이일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유동성의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탑티어.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탑티어와 지금 뭐 하이닉스는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막 생기고 있는 거고요. 한미 반도체는 이미 생겼고요. 뭐 이제 그걸 적용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지금 그 TC 본더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뭐 하나정밀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세메스라고 하는 그런 대체제가 분명히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체제와 관련된 뭐 관계를 또 생각해 보면 대체 불가능한 탑티어와 동일 비교하는 것은 저는 뭐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자산의 7, 80%가 부동산이지만 이들은 자산의 50%가 주식입니다. 우리보다도 주식에 목숨 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와 관련된 파생 상품들이 워낙 또 대형주일수록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도 더 강하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하락할 때도 뭐 우리보다도 화끈할 때도 있잖아요. 대형주이지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가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2차전 지주가 오르면서 다시 한번 해리스의 선방, 뭐라 그럴까, 지지율 상승 이런 것들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혹시나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한 정책 관련된 이러한 것들 지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가요? 근데 해리스는 지금 컨벤션 효과 아닐까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뭐 거의 뭐 99% 확률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고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를 누구로 삼을 거냐가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보이지만 이분이 실제로 트럼프와 뭐 TV 연설에서 붙었을 때 그 다음에 정책적인 이슈로 붙었을 때 과연 그렇게 효율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는 뭐 미국 정치 전문가들도 왈가왈부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뭐 해리스가 좀 올라가는 것은 컨벤션 효과라고 봐야 될 것이고 결국 뭐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반격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시겠지만 이미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과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표는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위 스윙보터라고 하는 쪽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느냐가 관건일 텐데 그분들의 생각도 일정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트럼프를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 정도로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되면 뭐 신재생은 0이 되고 해리스가 되면 신재생이 없던 게 갑자기 뭐 100으로 늘어나고 이거 아니잖아요. 해리스가 돼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요. 트럼프가 돼도 진행 중인 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여기 이제 지급되는 보조금 정도가 바뀔 수 있는 정도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너무 그 정책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종목이 뭐 앞으로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럴 가능성은 낮고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들 종목을 움직이는 핵심 팩터가 뭐고 이들 종목의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전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대통령과 관련돼서 뭐 누가 된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아주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종목의 본질 가치를 따져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그 파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9월달 뭐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둘기 발언으로 느껴지면서 이제 시장이 오른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2.6%였나요? 오늘 그렇게 급등했던 이유로 보는데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 소외받았던 M7이 아닌 그 중소형주들이 오르지 않겠냐 생각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돈 못 버는 그 기술주들. 근데 그렇게 시장이 반등했는데도 오늘 러셀 지수 보면은 0.5%였나요? 얼마 못 올랐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게 궁금하더라고. 일단 지금 구간은 러셀 지수가 그래도 꽤 올랐고요. 오늘 오른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헤맬 때 꽤 오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FOMC 때문에 나스닥이 올랐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미 개장 때부터 2% 올라있던 나스닥이에요. 그게 뭐 엔비디아 효과든 뭐 다른 종목의 효과든 어쨌든 개장부터 2% 올라있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FOMC에서 제롬 파월 얘기가 나오면서 한 1%가 더 올라서 3% 고점 찍고 그 다음에 하마스 얘기 나오면서 뒷부분에 흔들리면서 2.6%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FOMC의 기여도는 뭐 실제로 1%가 채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결국 저금리로 갔을 때 시장에 순환매가 돈다라는 것이고 시장의 상승 탄력이 줄어든다는 데 포커스를 맞춘 것이지 그동안 안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뭐 정말로 화려하게 올라가면서 시장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다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상회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시장이 예를 들어서 한 10% 내리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형주는 한 5% 오르면 시장 대비 마켓 퍼폼 15% 플러스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접근인 것이지 뭐 지금 M7처럼 뭐 시장이 한 10% 올랐는데 40% 오르는 그런 주도주의 성격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 효과, 우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언제 나올 것이냐.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이렇게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믿는다면 보통 우리 선반영을 얘기하니까 네. 8월에는 뜨거운 장이 열려질 것이냐, 소위 서머 랠리가 펼쳐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가 중요한데 지금 뭐 이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신재생과 좀 겹쳐서 같이 놓은 것이긴 합니다만 아래쪽에 있는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거든요. 2년물은 정책을 반영해서 내려간다 치고 10년물이 내려가는 건 지표물의 하락은 뭘 의미합니까? 미국 성장률을 의미하거든요. 미국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수급이나 다른 요인에 따라서 다시 또 반등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채 수익률이 급하게 떨어지는 게 반드시 좋은 이슈인가?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게 정말로 좋은 이슈일까? 그 다음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역전됐던 이 채권 수익률이 다시 그러니까 스티프닝으로 돌아가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9월 달에 빅컷을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악재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그때는 지수가 폭락했을 때 빅컷을 해서 지수를 반등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건 반드시 좋은 이유는 아니다. 그래서 뭐 9월 달에 금리를 내리니까 이제부터 뭐 금리 관련 이슈가 나온다, 뭐 그다음에 뭐 빅랠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용이 둔화된다면서요. 그다음에 뭐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면서요. 미국의 지금 초과 저축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는 구간이고요. 그러면서 잘 가던 GM과 포드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금리 내리면 주식이 올라가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뭐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금리를 왜 내리는지에 대한 이유가 중요한 것이지 금리가 내리면 주식이 올라간다는 그런 도식은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경기 침체 때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당장은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것인데 최근에 미국의 GDP 6월 달인가요? 그것도 한 2.8% 네.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미국은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요 논리로 안심을 하고 오를 거라고 보는 건데 근데 지금 또 다른 한쪽 면에서는 실업률 증가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또 걱정을 하는 이런 시각이 같이 존재하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믿어야 될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현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전체 뭐 다현금을 마련할 필요는 없겠지만 뭔가 지금 다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분쟁이 어떤 식으로 튀어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유가 여기서 또 어떻게 튈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 자체가 시장의 방향을 바꾼 적은 별로 없지만 변동성은 충분히 많이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뭐 기왕 현금이 있으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현금이 있으면 시장에 만약에 주도주가 바뀌었을 때 바뀐 주도주로 올라탈 수도 있는데 지금 너무 기존에 우리가 젖어왔던 M7, 뭐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종목군들에만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면 수익을 고정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 접근이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반도체 이제까지 주도주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 반대로 상승을 한 섹터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히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올랐으니까 어떻습니까? 해리스는 바이든의 정책을 모두 다 IRA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그 승계를 해서 바이든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안심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더 왼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물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부통령을 하기 전부터 이분이 취해왔던 전체적인 뭐 맥락이나 정책적인 흐름을 지켜보면 더 왼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IRA 같은 것도 더 강화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가 둔화되고 돈이 없는데 안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더 늘리고 간다? 제가 보기엔 그건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예상외로 미국에서 태양광을 지금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지역 텍사스입니다. 전통적인 공화당 그다음에 트럼프 선호 지역인 텍사스가 캘리포니아보다도 지금 태양광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5년 전부터 이미 빠른 속도로 늘고 있었고 지금은 총량 기준으로도 캘리포니아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트럼프가 되면 뭐 태양광하고 풍력은 폭망. 그다음에 뭐 해리스가 되면 마치 태양광과 풍력이 뭐 엄청나게 터질 것처럼 호도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전략이다. 결국 둘 다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종목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그동안 주가를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변수들은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게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반도체주, 기대했던 반도체주가 힘들어할 때 올랐던 2차 전지 섹터 이쪽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냥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정말 바닥 구간, 캐즘 구간의 끝부분에서 일어나는 추세 상승의 시작점으로 봐야 될지 항상 2차 전지가 오를 때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네네. 바닥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2차 전지는 뭐 바닥 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전기차 캐즘이 뭐 끝나가고 있고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오히려 오늘 신재생 쪽은 저는 조금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들 종목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변수가 무엇인가를 과거부터 한번 되짚어보면 물론 경기와 연관이 있습니다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보라색 차트는 베스타스 주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봉 차트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채 10년물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경기가 망가지면 이거 상관없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경기가 예상보다 그렇게 크게 둔화되지 않는 구간이라면 이 풍력이나 태양광이 우리는 뭐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갖고 있는 거 와서 설치하고 전력 연결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 보통 한 7, 8년 그 다음에 태양광도 5년 정도 걸리는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엄청난 파이낸싱이 오랜 기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면서 주가 망가졌던 이 구간 2024년도에 연초에부터 나타났던 이 구간은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들 종목이 다 망가지고 실제로 프로젝트도 엎어진 것들이 꽤 있었죠. 근데 지금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지금 베스타스 주가도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에 더 내려갔을 때는 이들의 주가가 비싸지 않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좀 뭔가 모멘텀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실적 기준으로 퍼스트 솔라마저도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태양광 쪽은 조금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6월 달에 중국 막으면 뭐 모듈 가격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올 줄 알았더니 전혀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고민스러운데 하나솔루션을 여전히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지만 여전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풍력 쪽은 조금 다르다. 왜 다르게 보고 있냐면 풍력 쪽에 지금 전 두 종목을 모멘텀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이게 6월 달에도 대만에서 추가적으로 수주 소식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대만이 어떤 국가입니까? TSMC가 내년에 국가 전력의 12%를 쓰는 그런 나라예요. 네. 그런데 여기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뭐 수력이든 뭐 원자력이든 온갖 전력들 다 끌어다 쓰는데 부족해가지고 포춘이라고 하는 전력 공급 기업, 그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력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 작년부터 2년 동안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도 전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대만의 서해안이죠. 네. 그러니까 뭐 타이중부터 그 신주가 TSMC의 공장이 있는 쪽이고 신주에서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 타이중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타이중부터 신주 구간을 잇는 그 대만 서쪽 지역에 해상 풍력이 엄청나게 이미 들어가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여기다 이제 더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수주가 앞으로도 여전히 좀 이어질 것임을 고려해 본다면 또 TSMC에서 아직도 전력을 더 필요로 하고 TSMC가 전력의 10%를 끌고 가면 어딘가 또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력을 커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력 수요가 필요하다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대만에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SK 오션 플랜트의 PER은 변동이 계속 클 거예요.
PB가 지금 한 배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단기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자산 가치까지 떨어진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해야 될지는 뭐 각자 잘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도 법인이 있고 덴마크에도 법인이 있고 미국에도 법인이 있고 여러 군데 온갖 법인이 다 있는 CS 윈드도 지금 현재 PB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뭐 거의 한 1.6배 뭐 요 정도 내외로 지금 떨어져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이익이 조금만 받쳐주거나 아니면 시장이 받쳐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반등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이 종목들이 좋다 이제부터 뭐 옛날처럼 화려하게 오를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이제 주가에 민감한 게 베스타스 같은 선도 종목의 움직임, 두 번째가 금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멘텀이라고 보여지는데 모멘텀이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큰 변동은 없다. 결국 지급되는 보조금 정도의 차이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는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는 뭐 PB 역대 최저 수준으로 빠져 있으니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에서 좀 긴 그림에서 봤을 때 도망가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트럼프,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 민주당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워낙 진심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트럼프가 우세로 나온다는 어떤 발표들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뭔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신재생 쪽이? 네, 당연히 흔들릴 거고요. 주가 뭐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트럼프가 되면 신재생이 영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 신재생이 망했는가? 오히려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양은 더 늘었고 전반적으로 실적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생각해 봤을 때 뭐 보조금은 당연히 깎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조금이 깎이면 당연히 이 시스템에 움직이는 사람들도 줄어들겠지만 근데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지금 각 전력 가격의 그리드 패러티를 살펴봤을 때 해상풍력이 가장 싸다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어쨌든 영국은 노동당이 승리하면서 영국도 뭐 노동당이 됐다고 해서 저는 더 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도 네.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너무 나쁘게 볼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신 김종효 이사님 고맙습니다.